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진리? 진리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해지고 머리가 지끈지끈 그렇다고요? 아니 왜 진리가 무슨 잘못했어요? 진리가 그렇게 큰 두려움의 대상이어야 하는 건가? 왜 우리의 속을 불편하게 하는 거지? 우리가 진리라는 말을 듣고서 생기는 이러한 이상 증상들은 왜 그럴까요? 진리가 마치 무거운 짐처럼, 혹은 진리가 마치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무엇인 것처럼, 그런 선입견 때문에 아닐까요? 니체는 바로 그런 진리를 우리가 무거운 짐, 힘겹게 지고 가야 하는 짐, 이런 우리의 선입견을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자, 진리는 우리 삶에서 아주 중요한 가치죠. 우리가 결코 간과하거나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 진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얼마나 크면 여러 대학들의 교훈을 살펴보시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베리타스 룩스메아 기억나시죠? 예, 진리는 나의 빛. 혹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이런 교훈도 있죠. 자유, 정의, 그리고 진리. 자, 이런 교훈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개인적 삶이나 어떤 사회적 삶에서 그것의 존재를 우리가 아주 귀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그 정도로 아주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진리예요. 그런데 진리라는 말을 들으면 머리가 지끈지끈 이렇단 말이지. 자, 그런 상황을 니체는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니체 생각에 진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위해서 구성해내는, 달리 얘기하면 만들어내는, 자, 우리의 삶을 위해서 그것이 진리가 가지고 있는 유용성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새롭게 구성하고 새롭게 만들어가고 그것의 도움을 받아서 잘 살아가는, 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과정 자체가 일종의 실존 범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구성하고 만들어가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니체에게서는 진리를 위한 삶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삶을 위한 진리라고 하는 모토가 더 적절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죠. 자, 진리는 우리의 삶을 위해서 그것이 갖고 있는 유용성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추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요청하는, 자, 삶을 위한 진리일 수밖에 없다. 이게 니체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런 생각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진리와 관계에서 제시했던 물음 방식이 변경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이렇게 물어왔었죠. 철학에서도 그렇고 일상적인 담론에서도 그렇습니다. 자, 진리는 무엇이고 그 진리는 어떻게 발견되는가? 이렇게 물어왔었죠. 마치 진리라고 하는 것이 어딘가에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이고, 그 찾아가는 과정 중에 필요한 게 그 진리를 찾기 위한 일종의 사다리 같은, 자, 그런 것들이죠. 자, 그런 사다리를 얼마나 적절한 것을 찾아내느냐, 아니면 잘못 찾아내느냐, 거기에 이제 아주 중요한 우리의 과제가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진리라는 건 있어. 그런데 우리가 그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데 찾지 못해. 그러면 문제는 누구한테 있냐면 진리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 수단과 절차, 그 사다리 역할을 하는 것들을 잘못 찾았거나 아니면 내가 너무 바보 같아서, 그래서 우리 스스로 머리를 막 때리고 나는 왜 이렇게 바보 같을까, 나는 이렇게 무능력할까, 이렇게 자책감에 빠져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나중엔 진리를 추구하는 과정을 즐길 수가 없게 됩니다. 오히려 그것이 나를 괴롭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도 있어요. 얼굴은 창백하고 등은 굽고 어깨도 꾸부정한 채로 연구실 한 구석에 탁 틀어박혀가지고 진리 어딨지 나는 왜 못 찾지? 자, 그렇게 아주 어려운 삶을 사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니체가 보기에 이건 참 이상한 일이에요. 진리라는 것이 인간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어떤 그런 가치를 지니고 있는 거라면 그것은 삶에 무언가 기여하는 바 때문에 그런 걸 거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마치 진리라는 것을 무거운 짐처럼 여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이렇게 막 등이 굽어지는 진짜 그런 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자, 그래서 진리는 무엇이고 그 진리는 어떻게 발견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니체는 이렇게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요. 진리는 왜 필요한 것이며 그 진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가.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우리가 주체가 되는 거죠. 진리가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왜 진리를 추구하며 무엇 때문에. 그런데 왜 무엇 때문에 추구하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 진리가 어떠한 기능과 작용을 하는지를 물어보는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는 진리를 왜 필요로 하며 그 진리를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 가는가. 자, 이렇게 질문 방식이 변경되어야 한다 그럽니다. 진리에 대한 물음을 이렇게 변경시켜 버리면 니체는 엄청난 결론을 그로부터 이끌어낼 수밖에 없게 돼요. 자, 우리에게 아주 충격적인 결론을 제시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불변하는 하나의 절대 진리는 없다. 진리는 변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 생각하잖아요. 자, 진리는 초시간적 구속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은 것은 진리가 아니다. 우리 일상적인 통념이 그렇습니다. 철학에서도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했었죠. 그런데 니체는 변하지 않는 진리 같은 건 없어요. 그래서 진리의 절대성 요구를 더 이상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보다 더 충격적인 결론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참과 거짓, 진리와 비진리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이분법적으로 고찰되어야 될 것은 아니다. 무슨 얘기냐면 진리는 오류다. 헉! 진리가 오류래요. 이것은 곧 참은 곧 거짓이다라는 말하고 같은 거예요. 진리는 비진리다라는 말하고 같은 거죠. 아니 이거 논리적 모순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무슨 말장난 같기도 하고. 그런데 니체는 우리가 오랫동안 계속해서 고수해 왔던 참과 거짓의 이분법, 참인 것은 거짓이 아니고 거짓인 것은 참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이분법 자체가 오히려 진리를 우리에게 아주 힘겨운 짐처럼 여기게 만든 주요 기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더 나아가서 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실상은 다 오류에 불과하다. 진리와 다른 식으로 표현했으면 진리와 가상은 같은 거다. 자, 이렇게. 자, 어떻게 하면 이렇게 충격적인 결론을 할 수가 있는지 한번 그 내용을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출발점은 인식을 해석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인식 과정을 잘 살펴보면 우리는 우리에게 인식의 대상으로 다가오는 외부 세계나 어떤 내부 세계나 아무튼 그 대상 자체를 있는 그대로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객관적으로 투영하거나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자, 우리는 인식 대상을 다 해석해요. 자, 그래서 1대1 나와 대상 사이의 1대1 대응관계 이런 건 불가능해요. 처음부터 불가능한 작업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인식은 해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모든 생기는 이제 힘의 의지에 의해서 이제 구성되고 만들어지는 세상 일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니체가 그 어떤 사태 그 자체, 어떤 사건 그 자체를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있는 그대로 수용하거나 인식하거나 할 수 없고 우리의 해석으로 우리는 그것을 해석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그런데 니체가 해석이라고 하는 명칭을 붙일 때 약간 독특한 의미로 이제 이 명칭을 사용을 해요. 니체에게서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 평가이자 가치 평가. 그런데 이 평가는 이미 있는 객관적인 의미와 가치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해석자가, 즉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의미 창조이자 가치 창조다. 자, 해석작용은 의미의 평가이자 창조, 가치의 평가이자 창조다. 이렇게 니체가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바라봤을 때 그 대상을 인식하죠. 인식할 때 어떻게 인식하냐면 그 대상에 특정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면서 인식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의미와 가치를 부여할 때 무엇을 척도로 부여하느냐? 무엇을 기준으로 부여하느냐? 위에서 첫 번째 줄에 나왔죠. 자기 자신을 보존하는 그러한 것을 기준으로. 무슨 얘기냐면 자신의 삶을 위한 유용성, 얼마나 자기 자신에게 유용한지. 여기서의 보존은 있는 상태를 그대로 보존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삶 자체를 더 잘 살게 만드는 거죠. 삶을 위한 유용성이라고 하는 기준과 전략을 적용해서 사물들에게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거다. 즉 유용성을 평가하는 거예요. 어떤 대상이 어느 정도의 유용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그 대상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해석자, 즉 우리의 삶에 대한 유용성 전략이 반영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죠. 해석은 그런 의미에서 의미 평가이자 창조, 가치 평가이자 창조입니다. 니체의 표현을 한번 들어볼까요? 이것은 무엇인가 라고 우리가 물어보면서 어떤 그 대상을 파악하고 인식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런 파악 과정에서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물음은 뭐냐면 그것은 나에게 무엇인가 라는 물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대상들을 바라보면서도 저게 나한테 어느 정도 유용할 거지? 라고 생각을 먼저 하고 그것에 맞춰서 대상들에게 나름의 고유의 의미를 부여한다.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삶을 위한 전략적 행위다. 해석이라고 하는 개념을 니체는 힘의 의지 작용 그 자체에 대한 그 규정으로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힘의 의지 작용, 우리 지난 시간에 생기라고 하는 표현 배웠죠? 생기 이퀄 해석 다 호환할 수 있는 개념이에요. 해석이 삶을 위한 전략적 행위일 수 있는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면 해석의 첫 출발점이 힘의 의지이기 때문입니다. 자, 힘의 의지가 인식의 규제적인 원리로 작용해서 우리의 모든 지각적인 프로세스나 이성적인 절차, 일반의 목적과 방향을 규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성적 절차라고 하는 것, 지각적인 감각 지각이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힘의 의지에서 나오고 힘의 의지에서 규제되는 거예요. 근데 힘의 의지는 뭐였죠? 좀 더를 원하는 의지, 힘 상승과 강화를 원하는 의지, 달리 이야기하면 상승적 삶의 의지였잖아요. 그죠? 지금 상태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을 원하는. 자, 우리가 늘 그것을 원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의지 때문에 우리의 이성적인 여러 가지 절차들, 지각적인 절차들이 운행된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과정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결과적으로 나오는 것도 해석. 자, 같은 명칭을 얻죠. 따라서 지각적 절차, 이성적 절차 모든 것이 다 삶을 위한 전략적인 행위, 그 총계도 마찬가지. 우리 눈이 혹은 우리의 어떤 촉감이 혹은 우리의 귀가 세상을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한다고 믿고 싶어 하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있죠. 이렇게 수없이 많은 대상들 중에서도 사실 우리 눈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다 안 들어와요. 그죠? 귀도 마찬가지. 자, 눈도 일종의 선택적인 행위를 해요. 무언가를 받아들이고 무엇을 받아들이지 않을지를 결정합니다. 귀도 마찬가지. 수없이 많은 소리를 있는 그대로 다 우리에게 집어넣지 않아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선택적으로 우리 귀에 들어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 니체에게 물어본다면 그게 바로 힘의 의지 때문에 그런 거다. 힘의 의지가 우리의 상승적 삶의 의지가 자기의 삶의 상승, 삶에 대한 유용성이라고 하는 기준에 입각해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해석 행위는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실존 범죄자 동시에 뭐겠어요? 생존 조건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니체 자신의 표현으로 한번 들어보면 이렇게 니체가 이야기를 하죠. 자, 가치평가 자체가 힘의 의지에 불과하다. 모든 의미는 다 힘의 의지다. 무슨 얘기냐면 해석작용은
다 힘의 의지 소산이다. 자,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해석이 우리의 유용성 전략이 반영된 우리의 생존 조건을 만들어내는 행위라면 해석은 당연히 대상에 대한 어떤 1대1 대응적인 관계를 표현해낼 수 없죠. 그래서 대상 자체 고유한 성질을 그대로 반영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뭐 철학에서도 그렇고 일상에서도 그렇고 대상에 대한 반영으로서의 인식,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그것을 추구하기도 하고 하지만 니체는 처음부터 원칙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해석은 오류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전략적 행위이기 때문에, 대상의 의미와 가치를 우리가 부여해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오류예요. 그런데 여기에 니체가 그 오류인 어떤 또 다른 이유 하나를 더 추가를 합니다. 첫 번째 패러그래프 잠깐 볼까요? 자, 인식과 생성은 배타적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왜 인식과 생성은 배타적일까요? 이 세상에서 니체에게는 자기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유지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다르죠. 왜? 변화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내부에서는 수없이 많은 세포들이 죽어가고 수없이 많은 세포들이 또 새롭게 만들어지거든요. 또 어제의 내적 환경과 오늘의 내부의 모습은 또 다릅니다. 나도 그런데 이 세상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니체 철학이 대전제, 불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이 생성하고 변화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 단 한순간도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이 세상, 이게 우리가 이 세상을 인식하려고 할 때 세상이 계속해서 변해간다면 우리는 원칙적으로 그 세상을 인식할 수가 없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바라보는 그 즉시 세상은 또 변해가고 있으니까 계속 변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뭘 본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인식한다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인식과 생성은 배타적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니체가 하죠. 그럼 어떻게? 우리는 인식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을 무엇을 하고 규정하고 포착해내고 파악해내지 않으면 삶이 불가능해져요. 일상적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어떤 이론도 만들어낼 수가 없고 학문 이런 것도 불가능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지구상의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지구 전체를 지배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인식은 다른 어떤 것이어야만 한다. 이제 인식 가능하게 만드는 의지가 선행되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인식 불가능한 것을 인식하려고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뭐 특정한 인식적 측면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윤리적인 삶도 마찬가지로 불가능해집니다. 어제 누군가가 저한테 500원을 꿔갔어요. 내일 준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내일 제가 가가지고 어제 나한테 500원 가져갔으니까 500원 돌려주세요. 그럴 거란 말이죠. 그럼 그분이 뭐라고 그러실 거냐면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달라요. 500원을 꿔간 사람은 어제의 나였고요. 500원을 지금 저한테 말씀하시는 이 사람은 오늘의 나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농담 아니야? 우리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해서 윤리적인 어떤 약속들, 책임들 이런 것들 전체가 다 무의미하게 돼버릴 수도 있습니다. 삶이 카오스가 돼버리겠죠? 그러니 인식 가능하게 만드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살려면 원칙적으로 어려운 인식을 가능하도록 만드는 의지가 선행해야 돼. 살기 위해서. 그래서 존재자에 대한 허구를 하나 만들어내야 합니다. 어떤 허구? 마치 변화하지 않는 것 같은 마치 변화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 허구를. 그것을 니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지 않은 것을 같게 만드는 작용이다 라고 그럽니다. 자, 이 세상에는 단 한순간도 같은 모습으로 있는 것이 없어요. 또 이 세상에는 그 어떤 것도 같은 모습인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장미다라고 하지만 각각의 장미는 다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그것을 총칭해서 장미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다 달라요.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 변화의 흐름 속에서 제각각 특수성과 개별성을 가지고 있는 아주 유니크한 존재들입니다. 그 어떤 것도 같지 않습니다. 일란성 쌍둥이도 달라요. 그죠? 계속해서 변화하고 다 제각각 자기 모습의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마치 그런 특질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고정시켜서 단일화시키거나 보편화시키거나 일반화시키거나 하나의 어떤 고정된 모습인 것처럼 만들어버리거나 자, 그것이 같지 않은 것을 같게 만드는 작용입니다. 자, 이 작용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같지 않은 것을 같게 만드는 행위는 니체의 생각에는 우리의 이게 분리 가능하다면 순수 사유 그리고 우리의 감각적인 어떤 지각 활동들 실제로는 분리 가능한 건 아니지만 굳이 이제 나눠서 얘기를 해보면 그런 것들의 작용에서도 늘 일어난다고 봅니다. 이런 류의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해석이 오류일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우리의 모든 활동은 같지 않은 것을 같게 만드는 그런 활동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인식은 해석이고 해석은 오류다. 결론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중간 결론. 자, 여기까지의 내용을 니체의 말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동일한 경우들의 세계를 만들고자 하는 강제가 있어요. 왜 이런 강제가 왜 생겼죠? 우리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죠? 그런데 인식과 생성은 배타적이었으니까. 네. 그런 강제는 우리가 이것에 의해서 참된 세계를 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참된 세계에 대한 참된 인식을 갖는 거냐? 절대 아니다. 자, 오류 만들기다. 자, 오히려 그래서 우리의 생존이 가능하게 되는 특정 세계를 우리에게 마련하라는 강제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또 이렇게 이해해야 한다. 이해되셨죠? 네. 자, 우리는 이렇게 해서 산정될 수 있고 단순화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특정 세계를 창조해내는 것이다. 왜 산정시켜요? 왜 산정해요? 왜 추측하고 왜 계산하고 왜 단순화시켜요? 이 세계를 우리에게 이해 가능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 이해 가능하게 만드는 이유는 뭐지? 살기 위해서 이 세계를 지배하면서 살기 위해서 이러한 일이 지성을 바치고 있는 감각작용에도 늘 일어난다. 왜? 거기서도 우리의 힘의 의지의 활동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같지 않은 것을 같게 만드는 이 작용은 결국 우리의 힘의 의지의 소산이에요. 그 이그젬플을 한번 볼까요? 같지 않은 것을 같게 만드는 그러한 경우. 언어는 그 자체로 우리의 세상에 대한 해석 수단이자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이기도 하죠. 언어는 우리의 생존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언어 없이는 지금처럼 발전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죠? 예. 바벨탑이 지금까지 존재했다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완전히 고립된 존재로 살아가다가 아마 지금쯤 멸종했을지도 몰라요. 자, 언어는 우리 생존 조건입니다. 그렇다고 이 언어가 세상에 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건 아니에요. 자, 언어가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구조들을 보면 이제 그 점이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개념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개념. 어떤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좀 전에도 잠시 언급이 됐지만 특수성과 차이, 어떤 고유성, 일회성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일반성과 보편성을 추출해내서 만들어내는 것이 개념입니다. 그래서 삼각형 잠깐 예를 들어보면 삼각형 중에서 한쪽 면이 찌그러져 있는 삼각형도 있을 것이고 색깔이 빨간 삼각형도 있을 것이고 이등변도 있을 것이고 직각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종류의 삼각형들이 있을 거예요. 자, 각각이 갖고 있는 특징들이 다 다르죠. 하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다 바라보면서 삼각형이네 이렇게 얘기를 할 거란 말이지. 왜요? 그것들이 그 삼각성이라고 하는 것, 트라이앵굴라리티라고 하는 삼각성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냐면 세 개의 변을 가지고 있고 내각의 합이 180도라는 거죠. 그런데 그 특징 외에 어떤 것은 찌그러짐이라고 하는 특징이 추가되어 있고 어떤 거는 빨간이라는 특징, 어떤 거는 직각이라는 특징, 이런 특징들이 각각 다 있잖아요. 그것들은 일단 빼는 거예요. 빼고
그것들이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일반성, 응? 거기에만 일단 주목을 해서 우리가 개념을 만들어냅니다. 개념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건 역시 같지 않은 것을 같게 만드는 그런 작업의 일환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언어를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언어적 강제를 받지 않고 행위하려 한다면 우리는 사유를 멈추게 되죠. 그래서 이거 꼭 필요해요. 언어 없이는 못 살아요. 또 하나, 언어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 잠깐 볼까요? 자, 언어의 문법 구조를 한번 들여다보면 아주 재밌는 게 있습니다. 문법 구조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주어, 수어예요. 수어가 있으려면 주어는 꼭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이 주어가 중요하냐면 진짜 실주어가 없으면 가짜 주어라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어에는 it, 독일어에는 s. 그래서 뭐 it raining, 비가 온다라고 할 때 raining만 안 하고 it를 꼭 넣잖아요. 독일어에서는 s regnet. 이거 꼭 가짜 주어가 있어야 돼요. 가주어. 이 정도로 주어와 주어수로 문법은 아주 중요해요. 근데 이 주어를 빼고 수어만 갖고 얘기하면 이제 혼란이 일어나요. 울어. 그러면 누가 뭐가 이렇게 돼요. 그죠? 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그래서 주어를 꼭 동반하는 것이 수어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어 수어 문법이 그런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면 번개가 번쩍인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자, 번개라고 하는 것은 뭐죠? 공기 중에 방전 현상이죠. 그래서 부식 이거예요. 이거 번쩍이는 작용이고 운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지직 하는 걸 보면서 번개가 번쩍이네 이런단 말이에요. 마치 번개라는 것이 있고 그 번개가 번쩍임이라고 하는 행위를 야기하는 어떤 주어인 것처럼.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라고 하는 그 패턴을 그대로 저 공기 중의 방전 현상에 적용시키는 거죠. 그래서 마치 번쩍임과 번개를 분리시킬 수 있는 것처럼 나와 생각한다를 분리시킬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아도 나는 나다. 그렇잖아요? 생각이라고 하는 작용이 멈춰도 나는 나로 존립한다. 이런 식의 나를 실체적인 어떤 독자적으로 존립할 수 있는 행위 없이도 존립할 수 있는 나로 생각하는 하게 만드는 게 주어수로 문법이었단 말이지. 그것처럼 번개가 번쩍인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사실을 실제 상황에 대한 적절한 묘사는 사실은 아닌 거죠. 그냥 번쩍인다라고 해도 충분하는 거예요. 니츠의 표현으로는 이렇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번개를 섬광해서 분리하여 후자를 번개라 불리는 어떤 주체의 활동이며 작용이라고 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근데 실제로 그런 기체라는 건 없는 건데. 하지만 우리는 이 언어 문법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수 없어요. 안 그러면 엄청난 혼란이 생길 거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언어적 강제를 받지 않고 행위하려 한다면 우리는 사유를 멈추게 된다. 커뮤니케이션도 안 된다.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는 무슨 태도를 가져야 되냐면 한계를 한계로 인정해야 한다. 이성적 사유란 우리가 던져버릴 수 없는 도식에 의한 해석인 거예요. 도저히 던져버릴 수 없어. 왜? 그것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갖고 있는 유용성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서 사용하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언어라고 하는 것이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언어로 표현된 모든 것이 사실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라고 주장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네, 좋습니다. 자, 우리의 논리도 마찬가지. 제 밑에만 볼게요. 세계는 우리에게 논리적으로 보인다. 왜? 세계가 논리적이어서? No. 우리가 세계를 논리적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자, 우리의 시스템, 우리의 어떤 사유범주, 우리의 논리적 체계를 세계 안에 부어 넣은 거예요. 그것은 세계에 대한 우리 해석인 거죠. 세계를 있는 그대로 우리한테 보여주는 그러한 적절한 절차일 수는 없어요. 우리의 해석 범주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면 우리와 상관하는 세계, 즉 우리가 만들어내는 세계죠. 우리가 만들어내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세계입니다. 자, 언어를 가지고 혹은 그 외에 다양한 해석 범주들을 동원해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세계. 이 세계는
우리가 만들어내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와 상관하는 세계, 세계 그 자체는 아니에요. 이 세계는 해석의 세계죠. 이 세계는 거짓이다. 그래서 팩트가 아니다. 오히려 여러 관찰의 빈약한 총계에 의해서 창작되고 다듬어진 것이다. 빈약한 총계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해석 과정에 대한 다른 표현이죠. 우리의 특정한 관점들에 의해서, 즉 삶을 위한 유용성 전략에 입각해서 만들어낸 어떤 것. 그 세계는 흐름 속에 있어야 계속 변해가요. 그렇지만 결코 진리에 다가가지 않은 허위, 가상, 거짓이죠. 하나의 절대적 진리는 없다. 우리는 오로지 허위이자 가상이자 오류만 만들 뿐이다. 이게 해석의 세계의 한계, 결국은 인간의 한계이기도 하죠. 이러한 오류를 만드는 이유는 뭐였죠? 그래서 유용하니까. 우리가 필요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유용성과 오류, 임은 서로 상보관계.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해석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결국 우리 내부에서의 뭐가? 우리의 힘의 의지가, 즉 삶에 대한 의지가 우리에게 해석하라고 요구해. 가치 설정하라고 강요한다. 같은 말이죠. 결국은 삶에 대한 가치가 결정한다.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의 삶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낸 그런 해석들은 우리의 삶을 조금 더 나은 상태를 만들어주겠죠.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나은 모습이 되면 새로운 해석을 요청하는 건 불가피하겠네요. 그죠? 기존의 해석은 과감히 버리는 거죠. 자, 그 해석을 통해서 더 발전된 해석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기존의 해석은 과감히 자신의 자리를 새로운 해석에 내줘야 합니다.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늘 시간 제약적이고 역사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초시간적 구속력을 행사하는 그 어떤 것도 있을 수 없다. 자, 인간의 온갖 향상은 조금 더 좁은 해석들에 대한 극복을 동반하겠죠. 네. 따라서 새로운 관점, 새로운 지평에서의 해석이 등장하겠네요. 자, 해석은 변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을 잠시 정리해 볼게요. 인식은 해석이었어요. 해석은 의미에 대한 창조, 가치에 대한 평가, 그죠? 그런 거였죠. 그 자체로 오류였습니다. 이러한 니체의 입장은 우리 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관점의 전환을 일구어냅니다. 사실인식과 의미인식이 형성했던 이분법도 폐기가 돼요. 무슨 얘기냐면 딜타이가 그랬었죠. 자연과학은 설명하고 정신과학은 이해한다 그랬나요? 네. 그래서 자연과학적인 설명 방식과 우리 정신과학에서의 이해 방식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연과학적인 설명의 대상을 넘어서는 그 어떤 고유한 영역에 있어서 그건 이해의 대상이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니체에게는 모든 인식은 다 해석입니다. 자연과학적 설명이든 정신과학적 이해든 다 해석. 그런 이분법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아요. 수학적 인식 1 더하기 1은 2 이것도 해석이에요. 더 나아가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과 거짓, 진리와 허위, 가상의 이분법도 폐기. 참 이퀄 거짓이었어요. 더 이제 이러한 아주 중요한 어떤 전환, 칸트가 했던 인식적 전환보다도 아마 어쩌면 더 클 수도 있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과도 같은 그런 전환을 이루어냅니다. 자,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인식 작용에서의 힘의 의지의 활동을 인정을 하죠. 그것은 곧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늘 유용성을 척도로 하는 그 유용성 관점이 적용되는 인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따라서 객관적 인식, 사실 그 자체에 대한 어떤 주관성이 배제된 인식 이런 것들은 불가능하다라는 말하고 같아요. 더 나아가서 인식의 원칙적인 오류에 대한 어떤 그런 인정을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이런 내용들을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함의하게 됩니다.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인식이 이러한 오류로서의 해석이라면 그럼 우리는 진리 없는 세상에서 살아야 돼요? 그럼 우리는 해석들이 막 난무하는 그런 상대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비극적인 운명을 갖고 있어요? 아니, 니체가 삶을 위한 인식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를 그렇게 일종의 인식 허무주의 상태로 빠뜨리려고 의도했을까요?
니체의 생각은 좀 다르죠. 네, 다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니체가 말이지. 자, 인식은 힘의 도구로 일한다. 인식의지의 정도는 그 힘의, 그 종의 힘의 의지 성장 속도에 달려있다. 기만당하지 않겠다는 추상적 이론적 욕구가 아니라 보존의 유용성이 인식기관 발전의 배후에 늘 동기로 놓여 있다. 우리는 실제를 자신에게 봉사시키기 위한 만큼만 실제를 포착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니체가 말이지. 인간을 인식 허무주의 상태에 빠뜨려 놓고 정말 탈출구 없는 그런 상태, 깜깜한 상태에서 살게 놔두려고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 니체가 인식 허무주의의 위험으로부터, 인식 상대주의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만드는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자, 인식의 근본적인 비진리성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한 양식은 어떻게 가능한가? 자, 인식은 근본적으로 진리가 아니죠. 오류, 해석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는 있을 것 같아요. 그 진리를 찾아보겠다. 자기가 이제 규정해 보겠다. 그 진리를 규정하기 위한 첫걸음은 뭐냐면 참과 거짓이라고 하는 본질적 대립을 버리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참과 거짓이라는 본질적 대립이 있다고 가정하도록 강요하는가? 참과 거짓이라고 하는 이분법을 버려버리자. 그런 상태에서 기준을 새롭게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그 기준은 뭐냐면 가상성의 단계. 무슨 이야기냐면 수없이 많은 해석들이 있죠? 해석을 만들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건 우리의 거의 운명이에요. 우리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수없이 많은 해석들 사이에 분명히, 즉 얘네들은 다 가상이고 다 오류죠. 분명히 가치의 질서와 서열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기준으로? 유용성을 기준으로. 더 큰 유용성, 더 작은 유용성. 더 큰 유용성을 보이는 것도 해석인 한에서 오류지만 그 오류를 우리는 참으로 간주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두고 절대 진리다라고 얘기 안 하고 이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유용하니까 다른 것들보다 더 유용하니까 우리 이거를 그냥 참으로 간주하자. 진리라고 얘기하자. 아주 로커하게, 아주 유연하게, 아주 부담 없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두고 니체는 해석적 진리라고 그러죠. 그러면 니체의 이런 표현이 이해가 돼요. 이제 진리는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있는데 진리가 뭐냐면 그것 없이는 특정한 종이 살아있는 존재들이, 자, 우리 인간 더 이상 살지 못할 그런 오류의 한 양식이다. 진리 이꼴 오류. 그렇다면 무엇이 궁극적으로 인간의 진리일까? 반박할 수 없는 오류. 왜 반박할 수 없어요? 그것이 우리 삶을 너무너무 정말 좋게 작용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보다 아주 많이. 다른 것들과 비교 불가능할 정도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어떤 거. 진리를 그렇게 무겁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아주 유연한, 플렉시블한 태도로 진리를 대할 수 있는 거예요. 진리가 뭐냐고? 우리의 삶을 좀 더 증진시키고 더 잘 만들어갈 수 있게끔 우리 스스로 구성해내는 오류야. 그런데 우리는 그걸 그냥 진리로 받아들이면 돼. 근데 영원한 진리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 왜? 해석은 기본적으로 시간 제약적이니까 변해간다면서요. 이게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큰 유용성을 보이면 우리는 진리를 받아들이면 돼. 하지만 다음에 더 큰 유용성을 보이는 해석이 있으면 우리 이 진리, 다른 진리로 대체하면 돼. 진리는 대체 가능한 거야. 그러면 얼마나 자유로워요. 편하죠. 아주 편합니다. 반박할 수 없는 오류. 그래서 거기에 들이라고 복수형으로 쓴 거예요. 네, 하나의 진리는 아니에요. 이것이 해석적 진리의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인식과 진리는 인간의 유용성 전략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 아주 잘 확인되셨죠? 그래서 원칙적 오류다. 같지 않은 것을 같게 만드는 그런 작용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오류성은 더 강화된다. 그래서 진리란 늘 삶을 위한 것이고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러한 니체의 입장은 결국에는 해석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에 대한 시인을 요청하게 돼요.
인간은 이럴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그걸 인정하자.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독단에 빠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해석이, 우리가 하고 있는 해석이 단지 오류일 뿐인데 그것이 마치 절대적인 그 자체 진리인 것처럼 주장해버리는. 내가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내가 맞아는 너는 틀렸어. 라는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나도 사실은 틀린 거거든요. 나도 오류만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만 맞아 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이런 독단, 더 나아가서 이런 독단을 가지고 절대화시키는 절대주의. 예? 이것이 가지고 있는 위험 상황을 니체가 제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니체의 해석에 대한 입장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게 이겁니다. 오랫동안 철학에서 진리는 뭐다, 진리는 뭐다. 자, 이런 식의 해명들을 하면서 마치 그것이 진짜 진리인 것처럼 불변하고 누구에게나 통용되고 어느 시대에게나 구속력을 갖고 있는 영원 불변하는 그러한 진리임을 주장하려고 했던, 혹은 그런 진리를 찾으려고 했던 그런 경향성 자체가 이제 불필요한 일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더 나아가서 그것은 인간의 유한성에 대한 통찰과 시인으로 이어지죠. 그러니까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가 아주 시건방지고 모든 것에 대해서 망치를 휘둘러서 깨버리는 그러한 무모한 도전을 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인식이 많이 되어 왔지만 니체는 사실은 굉장히 우리에게 겸손하기를 요구하는, 그러니까 본인은 겸손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사실 그의 철학의 내용은 겸손을 요청하는 그런 내용을 갖게 돼요. 자, 이런 입장은 니체가 아주 젊었을 때부터 서서히 이미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작은 이렇습니다. 수없이 많은 태양계 속 쏟아부은 별들의 반짝임으로 가득 찬 우주. 자, 그 우주의 어떤 외진 구석에, 아주 작은 구석에 영리한 어떤 짐승이 인식을 고안해낸 별이 하나 있었어요. 정말 광활하고 그런 우주의 아주 작은 태양계에, 거기에 아주 더 작은 지구에, 거기에 어떤 생명체 중에 하나였던 인간이 우리 각국은 이성 능력을 가지고 사용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세계사에서 이 벨트게시히테, 인간사뿐만 아니라 이 전체 천체사에서 가장 의기양양하고도 가장 기만적인 순간이었다. 자신들의 그러한 이성 사용의 결과가 마치 세계와 존재의 비밀을 다 알 수 있는 거라고도 생각했던 게 독단적이고 독선적이고 무모한. 하지만 그것은 찰나에 불과했어. 자연이 몇 번 숨을 쉬자 어떻게 됐어요? 그 별은 꺼져갖고 영리했던 짐승도 죽어야만 했다. 전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정말 아주 약소하고 아주 미소하고 아주 제한적이고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에 대한 니체의 표현이에요. 그 인간이 만들어낸 이성사용의 결과들은 얼마나 미소하고 한계가 있겠어요. 따라서 절대진리 그런 거는 우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해. 이게 젊은 니체의 생각이에요. 자, 이 젊은 니체의 생각이 후기로 가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즐거운 학문 374번 글이네요. 우리는 우리의 구석 바깥을 볼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관점을 넘어설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적어도 가소로운 오만으로부터는 좀 떨어져 있지 않을까. 자, 오로지 자신의 구석에서 나오는 관점만을 가져야 한다는 그 지령을 바로 구석 속에서 내리는 오만으로부터 말이다. 자기 자신의 구석으로부터 오로지 그 구석 속 관점이 옳고 오로지 그것만이 절대적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오만으로부터는 좀 벗어나 있지 않을까, 우리는 이제. 조금 겸손해졌죠? 세계는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무한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해석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예요. 하지만 그 해석은 다 너무나 인간적인 의미와 가치평가였죠. 그래서 다 오류였죠. 따라서 세계는 여전히 우리에게 오픈되어 있어요. 무한한 것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다가가려고 해도 여전히 그만큼 거리를 벌이고 있습니다. 세계는 자신 속에 무한한 해석 가능성을 갖고 있죠. 그죠? 왜? 우리가 무한히 해석할 거니까. 세계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엄청난 비밀로 남아 있어요. 영원히 비밀일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느끼면 어떻게 돼? 엄청난 전율이 우리를 사로잡는다. 우린 지금까지 뭐 한 거야? 우리가 세계의 비밀을 알아낼 수 있다고. 세계의 진리를 파악해낼 수 있다고. 열심히 달려갔는데 그래봤자 세계는 다시 한번 영원히 우리에게 비밀로 남아있는다. 그러니 오만에서부터 벗어나라. 독단에서부터 벗어나라. 자, 그런 니체의 이야기였습니다. 니체의 그런 입장은 진리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하기해요. 진리는 무한히 열려져 있는 과정 속의 것이다. 어딘가에 있어서 찾게 되거나 발견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다리만 잘 찾으면 언젠가 발견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창조되는 거죠. 왜? 진리는 다 해석적 진리니까. 해석으로서의 진리니까. 자,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그 자체로 확실하고 규정되어 있다는 어떤 것을 의식하는 그런 것이 진리 찾기 작업이 아니에요. 진리에 대한 진리 모색 과정이 아니에요. 진리를 모색한다라고 하는 것은 꼭 뭐냐면 우리가 능동적으로 진리를 규정하는 작업입니다. 우리 스스로 진리를 만들어내는, 따라서 그 과정은 우리가 해석을 멈추지 않는 한 영원히 이어지겠죠. 그런데 해석을 우리가 멈추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내부의 힘의 의지가 영원히 멈추지 않고 움직인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더 잘 살려고 살기를 원하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진리 규정 작업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계속해서 해석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진리를 찾아내는 게 아니라 진리를 우리가 집어넣는 거야, 세상에. 이렇게 얘기가 가능하죠. 이것은 힘의 의지를 말합니다. 다시 한번 추가됐습니다. 진리 모색 과정은 진리를 우리가 부여하는 과정, 오픈 프로세스. 여기까지가 이제 니체의 인식과 진리에 대한 입장이었어요. 진리가 한결 가벼워졌죠? 네,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즐거운 놀이,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도 같은 그런 계보를 가지고 있고 또 그런 기능을 우리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체가 돼요. 우리가 스스로가 어떤 것을 진리로 받아들일지를 결정하는 존재가 됐어요. 많이 자유로워졌죠? 더 이상 진리 때문에 머리가 아플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지금까지의 해석에 대한 니체의 입장을, 인식과 해석에 대한 니체의 입장을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관점주의라고 불러요. 퍼스펙티비즘. 그러면 이제 누군가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죠. 뭐? 인식은 해석이고 진리도 해석이고 해석은 다 오류라고? 그러면 인식은 해석이고 오류라고 하는 그 니체의 그 입장 자체도 오류겠네? 마치 그 라이어 패러독스 같은 그런 난처한 입장에 그렇다면 니체가 빠지지 않을까? 자, 라이어 패러독스 아시죠? 어떤 크레타인이 얘기했대죠. 모든 크레타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다. 그러면 그 말을 한 이 말을 우리가 참으로 받아줘야 돼요? 자, 이러한 패러독스였죠. 그런데 니체의 관점주의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참과 거짓을 더 이상 이분법적으로 나누지 않는다면서요. 약간 처해 있는 상황 자체가 다르죠, 이제. 그죠? 니체의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 자, 인식이 오류고 진리도 오류고 라고 하는 내 말도 해석이야. 누가 뭐래? 나 분명 해석이라고 얘기했어. 그런데 이에 대항할 정도로 열의가 너희에게 있는가? 라고 물어봅니다. 무슨 이야기죠? 니네들도 내가 제시하고 있는 이 해석만큼이나 큰 유용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해석을 만들어낼 낼 수 있어? 자신의 관점주의가 지금까지의 여타의 다른 수없이 많은 철학적인 의견들, 이론들 그걸 다 해석이라고 한다면 그거보다는 인간에게 더 유용할 거라는 거예요. 자기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을
진리를 마치 짐처럼 생각하고 진리 때문에 아프고 진리 때문에 힘들고 하는 상태로부터 구원해줄 거기 때문에 자기는 그 자신 있어요. 자, 이에 대항할 정도로 니네 여유가 있어? 다른 더 좋은 해석이 있으면 만들어봐. 있다면 더 좋다. 나의 해석을 능가하는 더 큰 유용성을 가지고 있는 해석을 만들어주면 나는 박수치겠다. 나는 언제든지 나의 관점을 새로운 해석에게 자리를 내줄 수 있다. 이런 식의 자신감. 속으로는 그렇게 얘기하겠죠. 아마 못할걸 니네? 이렇게. 니체는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니체의 이런 관점주의 입장은 라이어 패러독스 같은 그런 입장하고는 약간 다르다는 거. 해석의 시간 제약성, 해석의 해석성을 자기 자신의 철학에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요. 자, 그러한 점이 있다는 것까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